조국혁신당 바람 때문에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좀 느끼셨어요? 저희가 걱정했던 소위 소수당은 이준석 그 대표당이나 또 이낙연 대표님이 계셨던 그 당들이 오히려 그런 3의 당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 무슨 조국 신당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막 파란 풍선 들고 다니고 사무실 얻고 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조국 쪽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프레임이에요. 본인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알만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버젓이 당대표들로 나와서 다시 국회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또 제 주변의 민주당원들 중에요. 민주당에 실망을 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투표장에 나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민주당을 찍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도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있으시구나,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창당이 될 때 선을 분명히 긋는 공식적 입장을 가졌지만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를 찍으러 나온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이 지역구를 민주당을 찍은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창당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심판론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이뤄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뒤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고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의원님,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 개편부터 시작해서 당내 반성문을 쓰는 이제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세등등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 그럼 결국은 21대 그 싸움 국회의 리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갈지가 답이 이미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이 더 됐다.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어진 마당에 뚜렷하게 현재 누구 중심의 당이다라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한 명에게 쏠리는 것보다 이제 정말 이렇게 열려있는 당이 되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싸움이 더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저희도 뜨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민주당도 오히려 그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뒤로 가는 게 더 국회를 위해서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크게 잘한 게 없음에도 압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석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석수는 민주당 64%, 국민의힘 한 35%. 요 정도 되는데 득표율로 보면 민주당 한 51%, 국민의힘 45%이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압승했지만 사실은 그 의석수만큼 득표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22대 국회에서 타협과 협치, 이런 것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 퇴출됩니다. 미리 보는 22대 국회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국회의장 일단은 민주당 차지가 됐습니다. 네.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장관 혹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거론이 되고요. 두 분 또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추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일단 우려스러운 시각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맞네요. 국회의장실과 국회 운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국회의장을 무소속에 두는 이유는 중립적 위치에 서서 국민을 보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에요.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100% 옳고 또 100% 틀릴 수가 없잖아요.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충돌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양보를 조금 하면 국민 입장에서 딱 엑기스만 뽑아내서 국민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입장이고 국회 운영 원칙이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국민의 이익 편에, 국민 편에 서서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마 협상을
정말 독려하거나 안 될 때는 강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의석수가 작은 여당으로서는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말까지 중립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걱정이 이제 현실이 될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일성 자체가 나 중립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나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갚을 차례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개인의 원한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랑 소위 맞짱 뜰게 해가지고 이제 의장 후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나 정말 이 제대로 된 여야의 물꼬를 터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변신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변신의 효과를 크게 봐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어느 워딩을 가지고 올라오느냐에 따라 똑같이 추미애 의장이 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상병 사건 외압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 이 문제가 민주당이 때를 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걸 밝혀야 되는데 계속 국민의힘이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무엇인가 민주당 보고 방탄정당이라고 하지 말고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방탄을 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빨리 그런 어떤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유리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충돌이 되고 근데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꼭 기계적 중립일 필요는 없다. 그런 국회의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딱 현안이 생겼을 때 법안에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잘하세요 보면 야당들이 그러니까 그 현안을 반대하기보다는 그 현안을 더 크게 부풀려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지금의 아주 막 그 사건 사고나 현안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진득하게 가려고 하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이런 법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의 현안이 아니니까 사실 언론이 매번 다루거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실제로 묵묵하게 일하려고 하는 쪽은 이런 데서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현안은 아니라도 장시간을 들여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법안에 평소 야당이 협조를 쭉 해주면서 현안에 대해서도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진정성을 의심을 안 할 텐데 이런 게 뭔가 이 시간 들여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당장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그 뭐 몇 석 이상 만들어주면 뭐 해주겠다 해놓고선 그거 안 고쳐주고 지금까지도 찬성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면서 현안 생겼을 때만 마치 우리만 막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김 의원님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야가 바뀌었었습니다. 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땐 그렇게 안 했나요? 저희들은 그런 말씀 못 드려서 안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권하신 지 2년이 넘고 이제 3년 차 들어가실 텐데 계속 저희들 입장에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집권당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 아직도 야당 탓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당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소위 국정과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탄생하면 당연히 있죠. 100대 국정과제도 있고.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너무 섭섭하게도 왜 야당은 저렇게 요만한 거 나오면 저런 것만 막 물고 늘어지지? 똑같은 생각 하거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최상병 사건. 그거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하고 싶은 산업은행 이전이나 이런 것들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요.
처리할 일은 빨리빨리 이런 거 털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강하게 질책하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일하는 국회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의 22대 국회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각제였으면 이제 진짜 탄핵 아니라도 그냥 바뀌는 거지만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다수 의석 가지고 갔다고 해서 무슨 탄핵이니 심판이 그거 하나 하자고 국회의원 임기 4년 내 동량을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선거로 바뀌었고 그러면 나머지 행정부나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적 쇄신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선거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카드를 내놓으셨어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늘 민감하게 귀가 열려 있고 그런 거를 평생 이렇게 연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고 이제 하면 좀 더 목표는 똑같아도 네. 가는 방식이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게 국정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총리, 원희룡 비서실장은 필드에 강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선수를 보십시오. 힘든 지역에서 다들 뭐 소위 낙천도 해보고 낙선도 해보고 예. 당선도 해보고 지역구도 자기 지역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또 자기 지역에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녀보시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데스킹 능력도 강하지만 필드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듣는 연습이 되신 분들이죠. 수도권 민심은 확실히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대부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임기 1년 차 넘기고 2년 차 들어서 좀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생기는 것이 불통이에요. 그건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원을 드리는 것이 지금 그런 시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5만 불통 버려라라고 총선에 심판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쉬운 4글자인가 6글자인가라고 그래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감을 가진 건 국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유감을 갖습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 순위는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변하는 거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이 있으면서 정말 크게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번을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3번까지 맞다고 똑같은 안건에 더 자료를 보충해서 들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설득이 되고 더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 한 번 딱 아닌데 뭐 이게 다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정도에서 물러날 정도에게 이 프로젝트를 과연 믿고 이 비서관이나 수석한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2번을 킬했는데도 3번째 진짜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들고 올 때는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설득이 되고 다시 한번 관저에 퇴근해서도 또 한 번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대통령에게 3번씩이나 핀잔을 막으면서도 이렇게 이게 맞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각 정권마다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선 결과가 이렇다고 혼자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늘 만나는, 늘 상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느냐 아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용 면에서도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대통령 멘토라고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두 분이 그 만남을 그 하지 말라고 한 그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그 신임을 했다. 그런 좀 후회를 하신다는 또 그런 말도 전해 들었는데 조만간 두 분이 그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믿는 것이요. 대통령이 형님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을 비하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참모들의 의견도 듣지만 결단할 때는 대통령이 정말 참모들을 설득하고 결단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위치가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 피의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라고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개인 이재명을 안 만나는 것이 그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 이재명은 만나야 되거든요. 두 분이 좋은 대화하심으로써 두 분이 만나시는 것만 해도 국민이 안심하실 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나면 둘 다 손해 볼 거잖아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 제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입법부가 아무리 다수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여당의 법, 일단 국회 권력은 지금 다른 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필요하죠. 근데 다만 과거식의 영수회담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과거의 영수회담이 이게 상례적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이 그 당의 소위 당수였어요. 총재를 겸임하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그 겸임을 못하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리더십은 대통령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자꾸 대통령과만 얘기를 하자고 하면 과거식의 이제 실제 당을 내놓고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과거식으로 회귀하는 그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방식은 당대표와 함께 그래서 당대표랑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국 대화는 대통령이 하고 여당 대표한테는 대통령이 오다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모양새가 그래도 여야 당대표도 같이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서 하는 게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도 유지를 하면서 대화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만 드릴게요. 끝으로 22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 두 분께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 국민이 내리는 지상명령은 정치의 복원과 민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심각한 보탄에 빠진 민생 회복을 빨리 하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고 다음 4년 후에 우리 김 의원님이나 저나 20대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당선 소감을 무섭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회가 국회답게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국회가 나 대신 그거 해결해 줄 거야. 그게 국회여야 하는데 예. 무슨 일 생기면 국회가 더 망칠 것 같아. 이러면 그건 국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정말 진정한 국회다운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